웬 군복 입은 계집년이 나대냐? 저녁날 시골 버스 정류장에서 조폭들이 건드린 평범한 여성의 정체는 대한민국 1% 해병대 수색대였고, 조폭들에게 성희롱을 당하던 여대생을 구해주면서 그들을 개박살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청취하고 계신가요? 각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동해의 바람은 소금기를 머금고 쇠맛을 냈다. 경상북도 포항시 오천읍의 해안선, 대한민국 해병대의 심장과도 같은 이곳은 강희설 중사에게 지난 10년간 집이자 전쟁터였고 살 그 자체였다. 파도는 쉴 새 없이 해안의 바위를 때리며 포마를 만들어냈고, 그 소리는 마치 저녁을 앞둔 그녀의 복잡한 심경을 대변하는 듯했다. 오늘 마침내 길고 길었던 군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날. 빳빳하게 각 잡힌 디지털 전투복은 이미 몸의 일부처럼 익숙했지만 오늘따라 어깨를 누르는 무게가 유독 생경했다. 해병대 제1사단 일명 해룡부대의 정문 앞. 저녁을 축하하는 동기들의 격한 포옹과 아쉬움 섞인 농담 속에서 이설은 덤덤히 미소 지었다. 강 중사, 사회 나가서도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짓궂은 후임의 외침에 그녀는 주먹으로 놈의 어깨를 툭 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부대장과의 마지막 악수. 투박하고 굳은 살이 박인 손을 맞잡으며 그는 말했다. 지난 10년 대한민국과 해병대를 위해 헌신해준 강 중사의 노고를 잊지 않겠다. 부디 그 강인한 정신으로 사회에서도 훌륭한 인재가 되길 바란다.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경례를 올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다. 안도감, 시원섭섭함, 그리고 이제껏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민간인 강희설의 삶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그녀의 손은 더 이상 여자의 손이 아니었다. IBS 고무보트를 타고 파도를 넘고 레펠줄 하나에 의지해 절벽을 오르내렸으며 K-의 소총을 몸의 일부처럼 다루며 생긴 굳은 살과 흉터들이 지난 세월을 증명하고 있었다. 민간에서는 부디 이 손을 쓸 일이 없기를 바란다. 부대장의 마지막 말이 뇌리에 박혔다. 이설은 그저 쓴웃음을 지을 뿐이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육중한 군용 더플백 안에는 그녀의 지난 10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안쪽 주머니에는 내일의 삶이 될 서류 봉투와 깔끔하게 접힌 정장 한 벌이 들어 있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보안업체 태산 시큐리티의 최종 면접. 해병대 수색대 여군 부사관이라는 특이한 이력 덕분인지 서류와 1차 면접은 무사히 통과했다. 오늘 오후 2시. 마지막 관문만 넘으면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포항에서 서울까지 버스 시간만 잘 맞추면 여유롭게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다. 오전 11시 30분. 이설은 마침내 부대 정문을 등졌다.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익숙한 위병소와 펄럭이는 해병대 깃발이 자꾸만 눈에 밟혔다. 철조망 너머로 그녀의 피와 땀, 눈물이 서려 있는 수색 교육대 훈련장이 아스라이 보였다. 지옥주 훈련을 버텨내며 동기들과 부둥켜 안고 울었던 기억, 한겨울 살을 애는 바닷물에 뛰어들며 불렀던 군가 전우들과 생사를 넘나들었던 수많은 밤들. 이제는 정말 끝이었다. 이제 진짜 민간인이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 한편이 서늘하게 비어버리는 듯 했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심장을 두드렸다. 민간 보안 전문가. 총과 칼 대신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지키는 살. 그것이 이설이 꿈꾸는 새로운 미래였다. 부대에서 시내로 나가는 마을버스 정류장까지는 도보로 약 15분. 이설은 면접 예상 질문과 답변을 머릿속으로 되뇌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지원 동기, 자신의 장단점, 입사 후 포부. 모든 답변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곧 낡고 허름한 정류장이 시야에 들어왔다.
녹슨 철제 지붕,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나무 벤치, 그리고 비바람에 바랜 버스 시간표가 붙어있는 전봇대. 포항 외곽의 풍경은 언제나처럼 황량하고 고요했다. 정류장 옆 작은 구멍가게는 굳게 셔터가 내려져 있었다. 비포장도로 위로 해풍이 불어오자 흙먼지가 뽀얗게 일었다. 인적 하나 없는 정오의 한적함. 이설은 삐걱거리는 나무 벤치에 앉아 더플백을 내려놓았다. 휴대폰을 꺼내 채용 공고와 회사 정보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다. 괜찮아, 강이설. 넌 할 수 있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렸다. 심호흡을 깊게 하며 굳어있던 어깨 근육을 풀었다. 10년간 온갖 극한의 훈련을 버텨냈는데 고작 면접 하나에 떨릴 일이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실탄이 빗발치는 훈련 상황에서도 단 한 번 떨지 않았던 손이 이제는 정장 입은 면접관들 앞에서 떨릴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굉음에 가까운 엔진 소리가 고요함을 깨뜨렸다. 검은색 카니발 한 대가 급정거하듯 정류장 앞에 멈춰 섰다. 차문이 거칠게 열리고 불량한 기운을 온몸으로 내뿜는 사내 셋이 차에서 내렸다.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무리의 우두머리인 듯 했고 나머지 둘은 30대 중후반으로 보였다. 하나같이 몸에 딱 붙는 가죽 재킷을 걸치고 있었고 입에는 담배를 비스듬히 문 채 주변을 오만하게 훑쳤다. 이설의 모든 감각이 경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걸음걸이, 눈빛, 짝다리를 짚는 자세. 지난 10년간 수없이 많은 인간 군상을 상대하며 단련된 그녀의 관찰력은 본능적으로 상대의 위험 수위를 감지했다. 저놈들 보통 내기가 아니야. 양아치 수준을 넘어선 조직적인 범죄 집단. 사내들은 정류장 반대편 마을로 이어지는 작은 길목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이윽고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턱짓으로 어딘가를 가리켰다. 빙고. 저기 기어나오네. 이설의 시선이 그들의 시선을 따라갔다. 마을 안쪽에서 정류장 쪽으로 걸어오는 젊은 여성이 보였다. 20대 초중반쯤 되었을까? 긴 생머리에 단정한 원피스 차림, 누가 봐도 곱게 자란 듯한 인상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보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듯 했고 귀에는 하얀 이어폰을 꽂고 있어 주변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사내들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그녀를 향해 걸어갔다. 이설의 심박수가 급격히 상승했다. 평범한 만남을 위해 다가가는 걸음걸이가 아니었다. 먹잇감을 향해 조용히 접근하는 포식자의 움직임 그 자체였다. 이설은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11시 55분. 버스는 5분 뒤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면접 시간까지는 아직 2시간 넘게 남아 있었다. 충분한 시간. 하지만 불길한 예감이 강철처럼 단단한 그녀의 심장을 옥죄어왔다. 마침내 여성이 고개를 들었다. 이어폰을 빼는 그녀의 얼굴에 당혹감이 서렸다. 3명의 사내가 자신을 삼각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것을 그제야 알아차린 것이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누구세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여성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우두머리 사내가 비열하게 웃으며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왜 이러냐고? 그걸 몰라서 물어? 내 애비가 우리 밥줄을 끊어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남자의 목소리는 위협과 경멸로 가득했다. 잘못 보셨어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한서진이라는 이름표가 가방에 달린 여성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러자 남자가 역겨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모른다고. 내 애비가 해병대 대령 한동혁이잖아. 포항 바닥에서 그 새끼 모르면 간첩이지. 아주 정의로운 군인 나셨어, 아주. 근데 말이야, 그 잘난 정의같이 딸년한테는 어떻게 통하는지 한번 봐야 하지 않겠어?
순간 서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사내들이 음흉한 눈빛으로 그녀의 몸을 위아래로 훑으며 거리를 좁혔다. 서진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퇴로는 완벽하게 차단된 후였다. 이설은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플백을 어깨에 둘러매고 소리나지 않게 그들을 향해 몇 걸음 옮겼다. 제발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서진의 애원이 처절하게 울렸다. 덩치 큰 사내 중 하나가 그녀의 가녀린 팔목을 우악스럽게 낚아챘다. 시끄러운 주둥아리는 조용한 데 가서 놀려줄게. 따라와. 내 애비한테 아주 생생한 동영상을 하나 보내줘야 하거든. 지 딸년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똑똑히 보라고 말이야. 응.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노골적이고 추악한 협박. 이설의 손이 저절로 굳게 말아 쥐어졌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동시에 용광로처럼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머릿속에서 부대장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울렸다. 민간에서는 부디 이 손을 쓸 일이 없기를 바란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명백한 범죄 현장이었다. 한 여성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려는 악랄하고 비열한 폭력이었다. 이설은 손목시계를 다시 확인했다. 11시 58분. 버스는 2분 뒤에 도착한다. 이 버스를 놓치면 다음 차는 1시간 반 뒤에 나 있다. 면접은 끝이다. 지난 1년간 치열하게 준비했던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은, 그녀의 몸은, 그녀의 해병대 정신은 이미 결정을 내린 후였다. 거기. 그 더러운 손 안 떼나. 이설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강철 같은 의지는 정류장 일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사내 셋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웬 젊은 여자가, 그것도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로 싸늘한 눈빛으로 자신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우두머리 사내가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뱉으며 비웃었다. 뭐야, 이 쌍년은? 군바리 계집이 어디서 겁대가리 없이 깝치고 있어? 이설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서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팔목을 붙잡힌 채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 눈물과 공포로 얼룩진 그 눈이 간절하게 이설을 향하고 있었다. 그 순간 이설의 눈빛이 해병대 수색대의 살기로 돌변했다. 적성 개체 셋. 리더 격 하나, 행동대원 둘. 리더는 40대 초반, 신장 약 180cm, 체중 약 90kg. 오른쪽 허리춤에 흉기 은닉 가능성 70% 이상. 나머지 둘은 30대, 체격은 양호하나 훈련되지 않은 움직임. 주변 엄폐물 없음. 증언 가능성 낮음. 제압까지 예상 소요 시간 10초 이내. 이설의 머릿속에서 상황 분석과 작전 계획 수립이 순식간에 끝났다. 3초. 군 생활 10년이 만들어낸 본능이었다. 마지막 경고다. 그 아가씨한테서 손 떼고 조용히 꺼져. 이설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서진의 팔을 잡고 있던 덩치 큰 사내가 욕설을 뱉으며 이설에게 다가왔다. 키가 190은 좋게 넘어 보였다. 이 미친년이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내년은 오늘 우리가 특별히 서비스해주마. 군복 입은 년은 어떤 맛일지 궁금했는데 말이야. 남자의 더러운 손이 이설의 어깨를 향해 뻗어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퍽. 이설의 손이 전광석화처럼 움직였다. 뻗어오는 남자의 손목을 낚아채 안쪽으로 꺾으며 동시에 몸을 파고들어 팔꿈치로 남자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해병대 특수수색대에서 연마한 무적도의 기술이었다. 급소를 정확히 가격당한 남자는 억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2초. 뒤에 있던 다른 남자가 놀라 달려들었다.
이설은 돌아보지도 않은 채 몸을 낮추며 오른발을 뒤로 힘껏 걷어찼다. 달려들던 남자의 정강이뼈를 정확하게 타격했다. 악! 하는 비명과 함께 남자가 앞으로 고꾸라지는 순간 이설은 몸을 회전시키며 그의 등을 어깨로 강하게 밀쳐냈다. 남자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나뒹굴었다. 3초. 마지막으로 남은 우두머리가 당황한 기색으로 허리춤에 손을 가져갔다. 날카로운 빛과 함께 접이식 칼이 펼쳐지는 것이 보였다. 이설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남자의 등을 박차고 공중으로 뛰어올랐다. 몸을 비틀며 날아오른 그녀의 군홧발이 칼을 든 남자의 턱을 정확하게 걷어찼다. 퍽! 뼈와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음. 우두머리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낮아빠졌다. 손에 들고 있던 칼이 허공을 날아 바닥에 떨어졌다. 이설은 가볍게 착지하며 떨어진 칼을 발로 밟아 멀리 걷어찼다. 3초. 정확히 8초. 산의 셋은 모두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정류장에는 거친 숨소리와 먼지 날리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이설은 가슴을 빠르게 오르내리며 호흡을 골랐다.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타고 맹렬하게 흐르고 있었다. 1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실전의 감각. 훈련장이 아닌 진짜 거리에서의 싸움이었다. 그때 저 멀리서 둔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마을버스였다. 이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12시 정각. 서울행 버스. 그녀의 새로운 인생으로 가는 마지막 티켓이었다. 버스가 천천히 정류장으로 다가왔다. 끼그. 문이 열리는 소리. 이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저 버스를 타야 했다. 지금 당장.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인간 쓰레기들, 그리고 아직도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서진. 버스 기사가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아가씨 안 타요? 이설의 시선이 서진에게 향했다. 그녀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다. 안 타요. 이설은 나직하게 대답했다. 선택은 끝났다. 출발합니다. 기사의 외침과 함께 버스 문이 닫혔다. 푸시우 하는 공기 빠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버스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설은 멀어져가는 버스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버스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이설은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허탈함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으로 향하는 문은 닫혔지만 눈앞에 한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그나마 위안이 되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우두머리 사내가 신음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이설은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움직이면 그땐 턱으로 안 끝나. 남자는 피가 흐르는 입가를 손등으로 닦아내며 증오에 찬 눈빛으로 이설을 쏘아보았다. 이 미친년 내가 누군지 알아냈어. 넌 이제 끝장이야. 시끄럽고 경찰서 가서 떠들어. 이설의 대답은 간결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그때 서진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일일이를 누르는 것을 본 사내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튄다. 우두머리의 짧은 명령에 그들은 비틀거리며 카니발에 올라탔다. 차에 오르기 직전 우두머리가 이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다. 반드시 찾아낸다. 내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주마. 검은 카니발은 굉음을 내며 흙먼지를 일으키고 사라졌다. 이설은 54구 3847이라는 차량 번호를 머릿속에 똑똑히 새겨 넣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이었다. 저 괜찮으세요? 이설이 서진에게 다가가려 할 때 서진의 몸이 맥없이 옆으로 쓰러졌다.
극도의 긴장과 공포가 한꺼번에 풀리면서 쇼크가 온 것이다. 정신 차려요. 이설은 재빨리 달려가 쓰러지는 서진을 부축했다. 이미 의식을 잃은 후였다. 그녀는 서진을 벤치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맥박과 호흡을 확인했다. 다행히 정상이었다. 급성 스트레스 반응. 수색대에서 배운 응급 처치술에 따라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해주고 옷의 단추를 풀어 호흡을 편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지체 없이 119에 전화를 걸었다. 포항 오천읍 5호 마을버스 정류장입니다. 20대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간결하고 정확한 상황 설명. 전화기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또다시 손목 시계를 확인했다. 12시 5분. 면접은 이미 시작되었을 시간이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후회와 자책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주먹을 너무 꽉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한 상실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구급차가 쏜살같이 달려왔다. 구급대원 2명이 차에서 내려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했다.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 3명의 괴한에게 위협을 당했습니다. 맥박과 호흡은 현재 정상, 외상은 없습니다. 이설의 군더더기 없는 설명에 구급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진의 상태를 살폈다. 정확하게 보셨네요. 보호자이십니까? 아닙니다. 목격자이자 상황에 개입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병원까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경찰 진술도 필요하고 환자 보호자에게 상황 설명도 해 주셔야 합니다. 이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거절할 이유도 명분도 없었다. 구급차는 포항 세명 기독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이설은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들것에 실린 서진이 응급실로 옮겨지고 이설도 그 뒤를 따랐다. 분주하게 오가는 의사와 간호사들, 환자들의 신음소리로 가득한 응급실의 공기는 무겁고 혼란스러웠다. 보호자 연락처 아세요? 간호사의 질문에 이설은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환자 가방에 휴대폰이 있을 겁니다. 간호사가 서진의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잠금을 풀었다. 다행히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았다. 최근 통화 목록 최상단에 아빠라고 저장된 번호가 보였다. 간호사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중후하고 위험 있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진아, 아빠다. 아버님, 여기는 세명 기독병원 응급실입니다. 따님 한서진 환자분께서 쇼크로 쓰러져서 내원하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을 급하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뭐라고요? 우리 서진이가 왜 병원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의식을 회복했고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 병원으로 와주십시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30분 안에 도착할 겁니다.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어졌다. 그때 링거를 맡고 있던 서진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이설을 발견한 그녀의 눈에 금세 눈물이 고였다. 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언니 아니었으면 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이설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다.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아니에요. 저 때문에 언니 계속 시계 보셨잖아요. 중요한 일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해요. 이설은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별일 아니었어요. 괜찮아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별일이 아닌 게 아니었다. 그녀의 인생이 걸린 일이었다.
하지만 차마 눈앞에서 울고 있는 이 가여운 여성에게 짐을 더 얹어줄 수는 없었다. 모든 것은 자신의 선택이었고 그 책임 또한 온전히 자신이 져야 할 몫이었다. 응급실 창밖은 여전히 환한 대낮이었다. 오후 1시. 지금쯤이면 면접이 한창 진행 중일 터였다. 정장을 입은 지원자들이 유창하게 자신을 어필하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쓰려왔다. 지난 1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만약 그때 자신이 모른 척 버스를 탔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을지도 모른다. 무엇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이설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30분쯤 지났을까. 응급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50대 중반의 한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군인이라고 하기에는 사복 차림이었지만 짧게 깎은 머리와 다부진 체격 그리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곧장 서진의 침대로 다가왔다. 서진아, 괜찮으냐? 아빠 왔다. 아빠. 서진은 아버지를 보자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남자는 딸을 꼭 껴안아주며 등을 토닥였다. 그의 눈빛은 딸을 향한 걱정과 안쓰러움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무언가에 대한 서늘한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잠시 후 고개를 들어 이설을 바라보았다. 혹시 제 딸아이를 구해준 분이십니까? 이설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목례를 했다. 네. 마침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남자는 이설의 위아래를 찬찬히 훑어보았다. 해병대 전투복, 다부진 자세, 그리고 흔들림 없는 눈빛. 그는 이설이 보통 내기가 아님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저는 한서진 압이 되는 사람입니다. 해병대에서 복무 중인 한동혁 대령입니다. 저녁 신고하고 오던 길이었습니다. 강이설 중사입니다. 한동혁 대령의 눈이 커졌다. 해병대 후배였군. 그것도 수색대였나? 그렇습니다. 어쩐지. 한 대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설의 손을 굳게 잡았다.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강 중사가 아니었다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 서진이 울먹이며 말했다. 아빠, 이 언니나 때문에 중요한 면접도 놓쳤어. 한 대령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이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제 딸아이 때문에 강 중사의 앞길에 누가 되었다면 제가 어떻게든 책임지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선택한 일입니다. 이설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 담담함 뒤에 숨겨진 상실감을 한 대령은 모를 리 없었다. 상황이 정리된 후 이설은 병원을 나섰다. 한 대령이 극구 살해하려 했지만 모두 거절했다. 경찰 진술까지 마친 그녀는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을 수 있었다. 오후 4시가 넘어 서울 강남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면접 장소였던 태산 시큐리티 본사로 향했다. 땀과 먼지로 얼룩진 전투복 차림 그대로였다. 강남의 고층 빌딩 숲은 포항의 바다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화려하고 차갑고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였다. 태산 시큐리티 본사 1층 로비.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정장을 빼입은 사람들 속에서 전투복을 입은 이설은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면접 때문에 왔습니다. 강이설이라고 합니다. 오후 2시 면접이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늦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로 명단을 확인하더니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강이설님 면접 시간 초과로 불참 처리되셨습니다. 혹시 사정을 설명할 기회라도. 죄송합니다. 면접관님들께서는 이미 모두 퇴근하셨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더 이상 할 말도 할 수 있는 일도 없었다. 이설은 고개를 숙이고 건물을 나섰다. 거리에는 퇴근길에 나선 인파로 가득했다. 모두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설에게는 돌아갈 곳도 나아갈 곳도 없었다. 텅 빈 몸과 마음으로 지하철에 올라탔다. 사람들로 빽빽한 지하철 구석에 서서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땀에 젖은 머리, 먼지 묻은 얼굴, 그리고 이제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진 해병대 전투복.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굳게 깨물며 참아냈다. 저녁 8시가 넘어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원룸에 도착했다. 문을 열자 싸늘한 공기가 그녀를 맞았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인 삭막한 공간. 이설은 더플백을 바닥에 내려놓고 힘없이 침대에 걸터 앉았다. 10년을 입었던 전투복을 벗어 던졌다. 이제 정말 다시 입을 일이 없을 터였다.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거울에 비친 민낯의 자신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휴대폰을 확인하자 어머니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여러 통 와 있었다. 우리 딸 면접은 잘 봤니? 고생 많았다.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이설은 차마 답장을 보낼 수 없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면접은 보지도 못했다고. 사람을 구하다가 기회를 놓쳤다고.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지만 단 한 글자도 입력하지 못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만이 외롭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래도 옳은 일을 한 거야.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텅 빈 가슴은 채워지지 않았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길고 긴 하루였다. 눈을 감자 정류장에서 마주쳤던 그들의 비열한 얼굴과 서진의 겁에 질린 눈빛, 그리고 멀어져 가던 버스의 뒷모습이 번갈아 떠올랐다. 잠은 오지 않고 밤은 깊어만 갔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다음 날 아침 이설은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어제의 충격과 허탈함은 쉬이 가시지 않았지만 언제까지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해병대 수색대 출신이었다. 포기란 그녀의 사전에 없는 단어였다. 이설은 노트북을 켜고 다시 구직 사이트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태산 시큐리티만한 곳은 없겠지만 다른 길이라도 찾아야 했다. 경호, 보안, 시설 관리 스크롤을 내리는 그녀의 표정은 무감각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광고 전화이겠거니 싶어 무시하려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강이설 중사, 아니, 이제 강이설 씨라고 불러야겠군. 나 한동혁 대령이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낯익은 목소리에 이설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령님, 어쩐 일이십니까? 어제는 정말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다. 지금 통화 괜찮나? 네, 괜찮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혹시 오늘 오후에 잠시 시간을 내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했다. 강이설 씨에게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 한 대령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이설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어차피 특별한 계획도 없었고 그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내가 강이설 씨 집 근처로 가겠다. 2시쯤 괜찮나? 약속 시간이 되자 한동혁 대령은 정시에 이설의 원룸 앞을 찾아왔다. 어제 응급실에서 봤던 다급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각 잡힌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에서는 군인의 강직함과 위엄이 느껴졌다. 그는 값비싸 보이는 세단을 직접 몰고 왔다.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다. 내가 오겠다고 한 것을. 우선 차에 타라. 조용히 이야기할 만한 곳으로 가지.
한 대령이 이설을 데려간 곳은 인적이 드문 강변의 한적한 카페였다. 창밖으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그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어제 일은 단순한 시비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다. 이설은 말없이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강이설 씨가 상대했던 놈들은 천룡파라는 조직의 행동대원들이다. 포항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악질적인 조폭들이지. 조폭입니까? 그렇다. 그리고 그놈들이 내 딸을 노린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다. 한 대령의 얼굴에 씁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자신이 현재 해병대 사령부 감찰실 소속이며 군납 비리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최근 몇 년간 우리 해병대에 납품되는 군수 물자에서 불량품이 지속적으로 발견되었다. 조사를 시작해보니 특정 업체가 아주 오랫동안 독점적으로 계약을 따내면서 중간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그 일부를 군 내부 관계자들에게 상납한 정황을 포착했다. 그 업체가 바로 태산건설이라는 곳이며 그 회장인 최만식이라는 자가 천룡파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이어졌다. 내가 그 비리의 증거를 거의 다 잡아가자 최만식이 천룡파를 시켜 내 딸을 납치해서 나를 협박하려 했던 거다. 조사를 멈추지 않으면 딸의 목숨이 위험할 거라고. 한 대령의 주먹이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만약 어제 강이설 씨가 없었다면 내 딸은 그리고 이 사건은 그대로 묻혔을지도 모른다. 모든 것을 듣고 난 이설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단순한 선행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부패와 범죄의 한복판에 뛰어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저에게 하실 말씀이라는 게 이것입니까? 아니다. 한 대령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는 결심한 듯 이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강이설 씨의 도움이 필요하다. 제가 뭘 도울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이제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자네가 필요하다. 경찰도 군 헌병도 수사를 하고 있지만 놈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내부 조력자가 있는지도 모른다. 공식적인 라인으로는 한계가 있어. 한 대령은 서류 가방에서 작은 파일을 하나 꺼내 이설 앞으로 내밀었다. 이건 천룡파의 중간 보스 마진석이라는 놈에 대한 자료다. 어제 강이설 씨가 상대했던 놈들의 우두머리지. 이놈을 잡아야 최만식에게까지 닿을 수 있다. 하지만 놈은 쥐새끼처럼 숨어서 좀처럼 꼬리를 잡히지 않고 있어. 파일 안에는 마진석의 사진과 인적사항, 그리고 예상 은신처 몇 군데가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군인의 신분이라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다. 하지만 자네는 다르다. 민간인이지.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고 놈들에게 접근할 수 있어. 저에게 놈들을 감시하고 정보를 캐내달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물론 위험한 일이라는 건 잘 안다. 강요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자네의 그 뛰어난 능력과 용기라면 분명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한 대령의 제안은 충격적이었다. 전역한 지 하루밖에 안 된 자신에게 조폭 조직을 상대로 첩보 활동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꿈꾸며 군복을 벗었는데 이제는 군대보다 더 위험한 보이지 않는 전장으로 들어가라는 말이었다. 거절하는 것이 당연했다. 상식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하지만 이설의 머릿속에는 서진의 겁에 질린 얼굴과 내 애비한테 아주 생생한 동영상을 하나 보내줘야 하거든이라며 역겹게 짓거리던 놈들의 목소리가 떠나지 않았다.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다. 그들을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제2, 제3의 서진이 나타날지도 모른다. 이 일은 제 면접을 망친 것에 대한 보상이나 대령님 개인의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 대령이 나직하게 말했다. 이건 썩어빠진 군을 바로잡고 이 나라의 정의를 지키는 일이다. 강이설 씨는 어제 이미 그 싸움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이설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창밖의 강물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다. 평범한 삶, 안정된 직장. 그것이 그녀가 원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해병대의 붉은 명찰 아래 10년간 단련된 그녀의 영혼은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마침내 이설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해병대 수색대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한 대령의 얼굴에 비로소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날 이후 강이설의 새로운 임무가 시작되었다. 한 대령은 그녀에게 활동 자금과 대포폰, 그리고 간단한 정보 수집 장비를 지원해 주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마진석의 행방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한 대령이 건네준 자료에 따르면 마진석은 강남 일대의 불법 오락실과 유흥업소 몇 군데를 관리하며 자금을 마련하고 있었다. 이설은 가장 먼저 자신의 외모부터 바꾸었다. 길었던 머리를 어깨까지 싹둑 자르고 염색으로 색깔을 바꿨다. 늘 입던 무채색 옷 대신 화려하지만 값싸 보이는 옷들을 사입었다. 완벽하게 그들의 세계에 녹아들 수 있는 모습으로 변신했다. 첫 번째 잠입 장소는 마진석이 자주 출몰한다는 강남의 한 대형 불법 오락실이었다. 번쩍이는 네온사인 아래 담배 연기와 욕설이 자욱한 곳. 이설은 일부러 돈을 잃은 손님인 척 연기하며 주변을 살폈다. 며칠간 그곳을 드나들며 조직원들의 얼굴을 익히고 그들의 대화를 귀동냥했다. 수색대에서 배운 침투 및 정찰 기술이 이런 곳에서 쓰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며칠이 지났을까? 이설은 오락실 구석에서 마진석으로 보이는 남자를 발견했다. 파일 속 사진과 똑같은 얼굴. 그는 부하 몇 명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다. 이설은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접근했다. 그들의 대화는 작고 은밀했지만 이설의 훈련된 청력은 몇 가지 핵심 단어를 놓치지 않았다. 북항 창고 내일 밤 물건. 이설은 즉시 오락실을 빠져나와 한동혁 대령에게 연락했다. 마진석을 찾았습니다. 내일 밤 북항 창고에서 무언가 거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항 창고라고. 거긴 군수 물자를 민간에 빼돌리는 놈들의 주요 루트다. 드디어 꼬리를 잡았군. 전화기 너머로 한 대령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이설 씨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 내일 밤 현장을 덮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그 전에 거래되는 물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래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겠나? 해보겠습니다. 이설은 전화를 끊었다. 내일 밤 모든 것이 결정될 터였다.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작전을 앞둔 전사의 뜨거운 설렘 때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민간인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전장에 뛰어든 이름 없는 용사였다.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작전명 북항의 밤. 강이설은 스스로 명명한 작전 앞에서 지난 10년간의 훈련을 복귀했다. 캄캄한 원룸 창문으로는 희미한 도시의 불빛만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조용히 앉아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포항 북항의 위성 지도와 지형 정보가 입체적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바람의 방향 조수간만의 차 예상 경비 인력의 순찰 루트, 그리고 컨테이너 더미들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사각지대까지. 그녀의 뇌는 이미 전장이 될 항구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통제하고 있었다. 새로운 삶을 위해 준비했던 정장은 옷장 깊숙이 처박혔다. 대신 그녀가 선택한 것은 어둠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검은색 옷이었다. 빛을 반사하지 않는 기능성 소재의 긴팔 셔츠와 카고 바지. 발소리를 최소화하는 부드러운 밑창의 전수라. 그녀는 군복을 벗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다시금 가장 익숙한 전사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질끈 묶어 모자 안으로 감췄고
얼굴에는 위장크림 대신 어두운 색조의 화장품을 옅게 발라 빛의 반사를 막았다. 허리에는 한동혁 대령이 건네준 소형 무전기와 고성능 망원 렌즈가 달린 디지털 카메라,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3단봉을 착용했다. 마지막으로 군번줄을 목에 걸자 차갑게 식어있던 심장이 뜨거운 피를 펌프질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임무가 아니었다. 그녀의 명예와 한서진의 안전과 그리고 썩어빠진 현실을 향한 해병의 분노가 걸린 싸움이었다. 밤 10시. 이설은 택시를 타고 포항 북항 근처에서 내렸다. 비릿한 바다 냄새와 디젤유 냄새가 콧속을 파고들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기중기의 둔탁한 소음과 간헐적으로 울리는 백고동 소리가 어둠 속에서 기묘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항구의 밤은 낮보다 더 활기찼지만 그 활기는 어둠이라는 익명성에 기댄 은밀한 움직임들로 가득했다. 이설은 항구 외곽을 따라 걸으며 내부의 동태를 살폈다. 정문을 지키는 경비들은 하품을 하며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순찰 차량은 정해진 루트를 기계적으로 돌고 있었다. 허점투성이었다. 이설은 철룡파 놈들이 정식 루트를 이용할 리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항구의 가장 어둡고 후미진 곳, 폐쇄된 제3부두 쪽으로 향했다. 예상대로 낡은 철조망의 일부가 사람 하나가 겨우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교묘하게 절단되어 있었다. 놈들의 비밀 통로였다. 이설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철조망을 통과했다. 항구 내부는 거대한 강철의 미로였다. 산더미처럼 쌓인 컨테이너들 사이로 난 좁은 길은 그림자를 더욱 짙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림자를 타고 움직였다. 몸을 낮추고 호흡을 죽이고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다. 발밑의 작은 자갈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작업자들의 고함 소리, 바람에 펄럭이는 방수포 소리까지. 모든 정보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분석되고 분류되었다. 마침내 한동혁 대령이 알려준 이으칠 구역의 낡은 창고가 시야에 들어왔다. 조명도 거의 없는 가장 외진 곳에 위치한 창고였다. 아니나 다를까 창고 주변에는 어슬렁거리는 철룡파 조직원들이 보였다. 담배를 피우며 낄낄거리는 그들의 모습은 전문적인 경비라기보다는 동네 양아치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들의 품 안에는 분명 날카로운 흉기가 숨겨져 있을 터였다. 이설은 놈들의 눈을 피해 창고로부터 약 100m 떨어진 거대한 크레인 기둥 뒤에 몸을 숨겼다. 작전의 제1단계, 침투 및 정찰 지점 확보가 완료되었다. 이제 제2단계 정보 수집. 창고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거래 상대는 누구인지 확인해야 했다. 정면으로 접근하는 것은 자살행위였다. 그녀의 눈이 주변 지형을 빠르게 훑었다. 창고 옆에는 하역 작업을 위해 대기 중인 컨테이너들이 3단으로 높이 쌓여 있었다. 저 위라면 창고의 낡은 윗부분 창문을 통해 내부를 엿볼 수 있을 터였다. 이설은 조직원들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한 틈을 타 크레인 기둥을 빠져나와 순식간에 컨테이너 더미 아래로 접근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컨테이너의 철제 홈을 잡고 오르기 시작했다. 수색대 시절 암벽 등반 훈련으로 단련된 그녀에게 녹슨 컨테이너 벽은 놀이터나 다름없었다. 소리 없이 흔적 없이 그녀는 10m 높이의 컨테이너 꼭대기에 도달했다. 아슬아슬하게 몸의 균형을 잡고 엎드린 채 그녀는 창고 쪽을 향해 카메라 렌즈를 겨눴다. 창고의 낡은 유리창은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지만 고성능 렌즈는 그 너머의 풍경을 선명하게 담아냈다. 창고 내부는 희미한 전등 불빛으로 밝혀져 있었고 그 안에는 예상대로 마진석이 부하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수십 개의 군용 박스들이 쌓여 있었다. 이설은 줌을 최대한 당겼다. 박스에 선명하게 찍힌 군용 마크와 품명. K-11 복합소총 야간 조준경, PVS 사K 야간 투시경, 특수작전용 고열량 전투식량.
모두 해병대 최신 보급품이자 민간에 유출되어서는 안 될 엄격한 통제 물품들이었다. 이설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이것은 단순한 군납 비리를 넘어선 국가 안보를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이적 행위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다잡고 셔터를 눌러 증거 사진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열리며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 어둠 속에서 걸어나온 사람은 놀랍게도 해병대 군복을 입고 있었다. 계급은 상사. 어깨에는 보급병과 마크가 선명했다. 오, 김 상사, 시간 맞춰 잘 오셨네. 마진석이 기름진 웃음을 흘리며 그를 맞았다. 도로가 좀 막혀서. 물건은 이상 없습니까? 보급관 김 상사는 태연하게 대답하며 박스 중 하나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다. 군인으로서, 동료로서, 그리고 국가에 대한 배신감에 이설은 치를 떨었다. 저 더러운 거래를 위해 최전선에서 목숨을 거는 전우들의 눈을 멀게 하고 등을 찌른 것이다. 김 상사는 마진석과 악수를 나누며 두툼한 돈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설은 그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영상으로 기록했다. 내부 공모자의 실체와 뇌물 수수 현장이 완벽하게 포착되는 순간이었다. 임무는 완수됐다. 이제 신속하게 이탈해야 했다. 이설은 조용히 몸을 돌려 컨테이너 아래로 내려갈 준비를 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래에서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이, 거기 위에서 부스럭거리는 거 뭐야? 쥐새낀가? 창고 주변을 순찰하던 조직원 하나가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다. 이설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젠장. 내려가면서 작은 쇠붙이를 건드린 모양이었다. 뭐긴 뭐야, 갈매기 똥 싸는 소리겠지. 예민하기는. 다른 조직원이 핀잔을 주었지만 의심을 품은 놈은 손전등을 꺼내 컨테이너 위를 비추기 시작했다. 강렬한 불빛이 이설이 엎드린 곳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이설의 뇌가 맹렬하게 회전했다. 여기서 발각되면 모든 것이 끝이다. 증거도 목숨도. 그녀는 옆에 있던 작은 녹슨 너트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손전등 불빛이 자신에게 닿기 직전 반대편 창고 지붕을 향해 너트를 힘껏 던졌다. 팅으, 팅, 텅. 금속성 파열음이 어둠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저쪽이다. 조직원들의 시선과 손전등 불빛이 일제히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그 찰나의 순간 이설은 컨테이너 뒤편으로 몸을 날려 소리 없이 아래로 뛰어내렸다. 수색대에서 배운 고공 강화 기술로 충격을 흡수하며 안전하게 착지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왔던 길을 되짚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뒤에서 놈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항구를 완전히 빠져나온 이설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카메라에는 저 거대한 부패의 심장을 꿰뚫을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한동혁 대령에게 사진과 영상을 전송했다. 그리고 짧은 메시지를 덧붙였다. 목표 식별 완료. 내부 공모자 확인. 증거 확보. 답장은 곧바로 왔다. 수고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한다. 다음 날 밤 포항 북항의 공기는 전날보다 더욱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동혁 대령의 지휘 아래 해병대 헌병 특수임무대 소속 최정예 대원 12명이 이으칠 창고 주변의 어둠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었다. 모두 검은색 특수작전복을 착용하고 방탄 헬멧과 야간 투시경으로 무장했다. 손에는 K-의 기관단총이 들려 있었고 대퇴부 권총집에는 K-5 권총이, 전술 조끼에는 섬광탄과 연막탄 그리고 예비 탄창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공식적인 기록에는 남지 않을 비인가 작전.
오직 한동혁 대령의 지휘와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썩은 살을 도려내기 위한 비밀스러운 외과 수술이었다. 이설은 한 대령과 함께 현장 지휘 차량 CP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녀의 역할은 목표 확인 및 식별. 차량 내부는 각종 통신 장비와 모니터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으로 가득했다. 모니터 하나에는 대원들의 헬멧에 부착된 카메라가 보내오는 실시간 영상이 분할되어 표시되고 있었다. 알파팀 1번 지점 확보 완료. 브라보팀 3번 지점 확보 완료. 퇴로 차단. 찰리팀 5번 지점 확보 완료. 의상무. 무전기를 통해 나직하지만 긴장감 넘치는 보고가 이어졌다. 창고를 중심으로 한 완벽한 포위망이 구축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사냥감이 덫 안으로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밤 11시. 어김없이 마진석이 탄 검은색 세단과 조직원들을 태운 카니발이 창고 앞으로 도착했다. 곧이어 어제와 마찬가지로 보급관 김 상사가 위장용 민간 트럭을 몰고 나타났다. 놈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익숙하게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들만의 추악한 거래를 시작했다. 모든 목표 창고 내부 진입 확인. 이설이 모니터를 보며 나직하게 말했다. 한동혁 대령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는 무전기를 입에 가져갔다. 모든 팀 현재 시간부로 통신 침묵. 내 신호에 맞춰 동시에 진입한다. 차량 내부의 공기가 압축되는 듯한 극도의 긴장감이 흘렀다. 이설은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10년간 수많은 작전에 투입되었지만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동료들의 작전을 지켜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심장이 제멋대로 날뛰었다. 한동혁 대령이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거래가 거의 끝나갈 무렵 놈들의 경계심이 가장 풀어지는 순간을 노린 것이다. 마침내 그의 입에서 강철처럼 차가운 명령이 떨어졌다. 작전 개시.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창고 주변의 어둠이 살아 움직였다. 쾅으. 창고의 정문과 후문에 설치된 소형 폭약이 굉음과 함께 터지며 육중한 철문을 종이장처럼 구겨버렸다. 문이 날아감과 동시에 깨진 문틈으로 헌병 대원들이 던진 섬광탄 여러 개가 내부로 날아들었다. 피웅으, 퍼펑으. 귀청을 찢는 폭음과 함께 수백만 칸델라의 섬광이 창고 내부를 하얗게 불태웠다. 안에서 거래를 하던 마진석과 조직원들, 그리고 김 상사는 순간적으로 시력과 청력, 균형 감각을 모두 상실한 채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다. 움직이면 쏜다. 모두 엎드려. 지옥의 문이 열린 듯 검은 복장의 헌병 특임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창고 내부로 쏟아져 들어갔다. 그들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기계와 같았다. 2명은 입구를 경계하고 나머지는 좌우로 갈라져 부채꼴로 퍼져나가며 내부를 장악했다. 어둠에 익숙해진 야간 투시경 너머로 그들의 눈은 혼란에 빠진 먹잇감들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었다. 으악! 내 눈. 아무것도 안 보여. 철룡파 조직원들은 훈련받지 않은 오합지졸에 불과했다. 그들은 혼비백산하여 우왕좌왕하다가 인정사정 없이 달려드는 헌병들의 군홧발과 개머리판에 맞아 차례차례 쓰러졌다. 품에서 칼을 꺼내려던 한 놈은 팔이 꺾인 채 바닥에 처박혔고 도망치려던 다른 놈은 다리가 걸려 넘어지며 그대로 제압당했다. 단 30초 만에 창고 내의 모든 저항이 무력화되었다. 정신을 차린 마진석이 욕설을 내뱉으며 허리춤에 숨겨둔 권총을 뽑아들려 했다. 하지만 그보다 한 발 앞서 특임대 팀장의 K-의레이 기관단총 총구가 그의 미간에 정확히 겨눠졌다. 내려놔. 손가락 하나만 더 움직이면 머리에 바람 구멍이 날 줄 알아. 살기가 등등한 목소리에 마진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었다. 보급관 김 상사는 이미 바닥에 납작 엎드려 오줌을 지리며 벌벌 떨고 있었다. 상황 종료.
전원 제압 완료. 팀장의 간결한 보고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다. 한동혁 대령과 이설은 차에서 내려 창고로 향했다. 창고 안은 아수라장이었다. 바닥에는 수갑 대신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에 손이 묶인 채 엎드려 있는 천룡파 조직원들과 김상사가 신음하고 있었고, 헌병 대원들이 흩어진 돈다발과 도난된 군수품들을 증거물로 수집하고 있었다. 한동혁 대령은 싸늘한 표정으로 김상사에게 다가갔다. 김상사, 고개 들어. 김상사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고개 들라고 했다. 천둥 같은 호령에 그가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 그리고 오줌 지린내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내 놈이 전우들을 배신하고 적과 내통하며 받아 처먹은 게 고작 이따위 종이 조각이더냐? 내 놈 때문에 최전선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내 후배들이 눈뜬 장님이 되고 굶주릴 수도 있었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한 대령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차마 주먹을 날리지 못하고 대신 옆에 있던 군용 박스를 발로 걷어찼다. 굉음과 함께 박스가 터지며 값비싼 야간 투시경들이 바닥에 쏟아졌다. 그때 이설이 엎드려 있는 마진석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마진석은 고개를 들어 이설을 확인하고는 피가 맺힌 입가로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너였구나. 그 군발이 쌍년. 이설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경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게 끝일 것 같아? 우리 회장님이 누군지 알아? 넌 그리고 저 새끼 딸년까지 절대 무사하지 못해. 마진석이 이설을 향해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부었다. 헌병 대원들이 그를 일으켜 세워 밖으로 끌고 나갔다. 끌려가면서도 마진석은 한동혁 대령을 향해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외쳤다. 한동혁이, 이건 그냥 꼬리 자르기야. 내가 자른 건 고작 도마뱀 꼬리라고. 진짜 머리는 모든 걸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그분은 얼굴을 절대 잊지 않으시지 특히 내 귀한 딸년 얼굴은 말이야. 마진석의 악담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작전은 성공했다. 중간 보스와 내부 공모자를 체포하고 막대한 양의 도난 군수품을 회수했다. 명백한 승리였다. 하지만 마진석이 마지막에 남긴 말은 승리의 기쁨을 순식간에 불길한 예감으로 뒤덮어버렸다. 진짜 싸움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섬뜩한 경고였다. 마진석과 김상사를 비롯한 일당은 해병대 헌병대 지하 조사실로 즉시 압송되었다. 강철 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과 완벽하게 차단된 좁은 공간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다. 한동혁 대령은 직접 신문을 지휘했다. 보급관 김상사는 오래 버티지 못했다. 눈앞에서 자신의 군 생활과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는 공포, 그리고 한 대령의 서슬 퍼런 추궁 앞에 그는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지난 수년간 태산건설의 최만식 회장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아왔으며 그의 지시에 따라 군수품을 빼돌려 천룡파에게 넘겨왔다는 사실을 술술 불었다. 그의 진술은 최만식 회장이 모든 범죄의 정점에 있는 머리라는 것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마진석은 달랐다. 그는 쇠파이프로 두들겨 맞아도 입 한 번 뻥긋하지 않을 독종이었다. 그는 비릿한 미소를 입가에 매달고 시종일관 변호사 선임하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한 대령이 최만식의 이름을 거론하자 그는 오히려 비웃음을 터뜨렸다. 회장님, 그 양반이 누군데? 나는 모르는 사람이요. 당신들이 지금 하는 짓이 얼마나 무모한 건지 곧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야. 한동혁이 당신 딸내미 밤길 조심하라고 전해줘. 하하. 그의 태도는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다. 최만식이라는 거대한 뒷배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나오는 오만함이었다.
신문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한 대령은 이설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일단 큰 고비는 넘겼다. 김 상사의 자백과 우리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최만식을 기소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다. 이제부터는 검찰과 경찰의 시간이다. 그는 지친 얼굴로 이설에게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다. 이번 일에 대한 보상이다. 그리고 이건 내 개인적인 부탁인데 이제 이 일에서 손을 떼주었으면 한다. 최만식은 보통 내기가 아니다. 공식적인 수사망이 좁혀올수록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놈이야. 강희설 씨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 그것은 진심 어린 걱정이자 그녀를 보호하려는 배려였다. 하지만 이설은 봉투를 받지 않고 고개를 저었다. 대령님, 놈은 어젯밤 제 얼굴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대령님 따님의 얼굴도 잊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손을 뗀다고 해서 놈들이 저와 서진 씨를 내버려 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싸움은 제가 시작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끝을 봐야겠습니다. 이설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단순히 돈을 위해 이 일에 뛰어든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자존심과 해병으로서의 정의감이 걸린 문제였다. 그리고 그녀의 직감은 경고하고 있었다. 최만식 같은 독사는 법이라는 느리고 답답한 절차를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예감은 끔찍한 현실이 되어 돌아왔다. 한 대령과 헤어진 후 원룸으로 돌아온 이설은 문 앞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굳게 잠겨 있어야 할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자물쇠 부분은 쇠지렛대로 뜯어낸 듯 흉하게 찌그러져 있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허리춤에 3단봉을 꺼내 들고 소리 없이 집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누군가 작정하고 집안을 뒤집어 놓은 듯 얼마 되지도 않는 살림살이들이 모조리 부서지고 찢겨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옷장의 옷들은 칼로 난도질당해 있었고 책상의 노트북은 액정이 박살난 채 엎어져 있었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짓밟고 파괴하겠다는 명백한 의지가 담긴 폭력이었다. 이설은 차가운 분노를 억누르며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화장실 거울에 닿는 순간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거울에는 시뻘건 립스틱으로 섬뜩한 메시지가 휘갈겨져 있었다. 군바리 계집. 다음은 내 목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이었지만 진짜 공포는 침대 위에 있었다. 그녀의 베개 위에 낯익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활짝 웃고 있는 한서진의 사진이었다. 이설이 병원에서 서진을 간호할 때 그녀의 지갑에서 잠시 보았던 바로 그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사진의 얼굴 부분은 예리한 칼로 수십 번 그어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훼손되어 있었다. 놈들이 여기까지 다녀갔다. 그리고 서진을 다음 타겟으로 삼았다는 것을 이보다 더 확실하게 알릴 수는 없었다.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법도 규칙도 없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이설의 몸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냉정하게 가라앉고 있었다. 두려움은 없었다. 오직 불타는 적의와 강철 같은 결의만이 남았다. 조심스럽게 상황을 살피던 수색대의 모습은 사라졌다. 이제 그녀는 먹잇감을 쫓는 사냥개가 아니라 적의 심장을 노리는 굶주린 포식자가 되어야 했다. 이설은 박살난 노트북 대신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에 접속했다. 검색어는 태산건설, 태산시큐리티, 그리고 최만식.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면접을 보려 했던 태산시큐리티가 바로 최만식의 태산건설의 자회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만약 그날 자신이 면접을 받더라면 어쩌면 적의 소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셔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다. 최만식은 건설, 보안, 용역, 대부업까지 문어발처럼 사업을 확장하며 강남 일대를 주무르는 거물이었다.
법망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폭력 조직을 사병처럼 부리는 도시의 암적인 존재였다. 이설은 한동혁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통보를 하기 위함이었다. 대령님, 접니다. 강이설 씨, 괜찮나? 방금 자네 집이 습격당했다는 보고를.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령님의 방식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이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놈들이 먼저 선을 넘었습니다. 법과 절차는 저런 짐승들에게는 사치일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제 방식으로 싸우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위험해. 혼자서 뭘 어쩌겠다는. 대령님께서는 검찰 수사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최만식의 시선을 그쪽으로 붙잡아 두셔야 합니다. 그 사이에 저는 놈의 심장부로 파고들겠습니다. 독사의 머리는 독침으로 찔러야 잡을 수 있으니까요. 이설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전역하며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작은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는 군 동기이자 지금은 IT 보안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친구의 명함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야, 강이설. 부탁 하나만 하자. 태산건설 내부 서버 뚫을 수 있겠어? 이설은 방 한구석에 멀쩡하게 남아있던 서울 지도를 펼쳤다. 그리고 붉은 펜으로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태산건설 본사 빌딩의 위치에 원을 그렸다. 더 이상 그곳은 그녀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던 일자리가 아니었다.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적의 요새였다. 그녀의 눈빛이 지도 위의 한 점에 고정되었다. 이제 수비는 끝났다. 반격의 시간이었다. 강이설의 세상은 파괴된 원룸의 삭막한 현실과 휴대폰 액정 속 디지털 정보 두 개로 나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잠을 자지 않았다. 잠은 사치이자 약점이었다. 대신 그녀는 굶주린 늑대처럼 정보를 사냥했다. 한동혁 대령이 보내온 수사 자료, 인터넷에서 긁어모은 태산건설 관련 기사와 가십, 그리고 마침내 연락이 닿은 옛 전우가 보내오는 데이터 조각들이 그녀의 새로운 무기였다. 그녀가 연락한 동기는 해병대 통신 하사 출신 박진우였다. 군 시절 사이버 망령이라 불릴 정도로 컴퓨터에 능했던 그는 전역 후 대한민국 최고의 화이트 해커 중 한 명으로 성장해 있었다. 이설은 서울 용산의 전자상가 깊숙한 곳, 수십 개의 모니터와 어지럽게 널린 케이블로 요새처럼 만들어진 그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강이설 중사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근데 꼴이 왜 이렇습니까? 덥수룩한 머리에 뿔테 안경을 쓴 진우는 이설의 지친 얼굴과 옷차림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설은 긴 설명 대신 최만식과 태산건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간결하게 요약했다. 그래서 태산건설 내부 서버에 침투해서 최만식의 비리 증거를 확보해야 해. 할 수 있겠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진우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중사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태산건설 정도 되는 기업의 보안망은 국가기관급입니다. 잘못 건드리면 제 인생도 끝장입니다. 알아. 그래서 너한테 온 거야. 너라면 할 수 있으니까. 이설의 눈빛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었다. 그 확신에 찬 눈빛을 마주한 진우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해병대 시절 모두가 포기했던 통신망 복구 작업을 밤새워 해냈던 이설의 끈기와 집념을 기억하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해병은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고 했으니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정보는 절대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 신원은 완벽하게 숨겨주셔야 합니다. 약속하지. 그날부터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공조가 시작되었다. 이설은 진우의 사무실 한편에 간이 침대를 놓고 숙식을 해결했다. 진우가 디지털 세계의 최전선에서 보이지 않는 총격전을 벌이는 동안
이설은 그의 곁에서 전술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적의 서버를 하나의 거대한 요새로 인식하고 가장 취약한 지점을 찾아내도록 유도했다. 인사팀이나 회계팀처럼 외부와의 데이터 교환이 잦은 부서부터 노려봐. 정문이 아니라 개구멍을 찾는 거야. 자회사인 태산 시큐리티 쪽 서버를 경유해서 들어가는 건 어때? 보안 회사라고 으스대지만 정작 자기들 방화벽이 가장 허술할 수도 있어. 진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검은 모니터 화면 위로 수백, 수천 줄의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그것은 그들만의 전쟁이었다. 태산건설의 철벽 같은 방화벽을 상대로 진우는 수십 개의 가상 IP를 생성해 위치를 속이고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경고 메시지가 번쩍이고 추적 프로그램이 그의 침입을 감지할 때마다 이설은 옆에서 초조하게 상황을 지켜보며 그의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왔다. 사흘 밤낮으로 이어진 사투 끝에 마침내 진우가 외쳤다. 뚫었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것은 승리의 함성이었다. 태산건설의 내부 서버, 그 견고했던 성벽의 일각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두 사람은 지친 기색도 잊은 채 서버 깊숙한 곳에 숨겨진 데이터들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부패의 민낯이었다. 첫 번째 재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정관계, 법조계, 경찰 고위 간부들에게 수년간 정기적으로 상납된 뇌물 장부가 발견되었다. 액수와 날짜, 전달 방식까지 꼼꼼하게 기록된 장부였다. 최만식이 관리해온 인물들의 리스트는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권력자들의 이름으로 가득했다. 두 번째, VIP 관리라는 이름의 폴더에서는 그들에 대한 약점이 고스란히 담긴 파일들이 쏟아져 나왔다. 도박 현장, 불륜 관계를 담은 사진과 영상, 비리 관련 녹취록까지. 최만식은 뇌물만으로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그들의 목에 족쇄를 채울 보험까지 들어두었던 것이다. 세 번째, 이설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였다. 태산건설 본사 빌딩의 전체 설계 도면과 보안 시스템 운용 계획서가 통째로 발견되었다. 모든 CCTV의 위치와 사각지대, 적외선 감지 센서의 작동 범위, 중앙 통제실의 구조, 그리고 각 층별 출입 통제 시스템의 상세 정보까지 담겨 있었다. 이것은 적의 요새를 공략할 완벽한 작전 지도였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만식의 모든 비자금 흐름과 범죄 행각의 전모가 담겨 있을 원본 파일. 그것만 찾으면 전쟁을 끝낼 수 있었다. 젠장, 아무리 찾아도 없어. 마치 유령 데이터 같단 말입니다. 진우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했다. 그때 수많은 파일 목록을 훑어보던 이설의 눈이 한 곳에 멎었다. 서버 관리 기록에 남아있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코드명이었다. 프로젝트 레비아 탈러 바이어선. 진우야, 이거 한번 추적해봐. 진우는 해당 코드를 중심으로 다시 데이터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실체를 찾아냈다. 레비아탄 파일은 일반 서버가 아닌 완벽하게 외부 네트워크와 차단된 에어우즈의 PPD 독립 서버에 보관되어 있었다. 위치는 본사 빌딩 20층의 중앙 서버실 내부. 물리적인 접근 없이는 절대 데이터를 빼낼 수 없는 철옹성이었다. 결국 직접 들어가서 꺼내와야 한다는 소리군. 이설은 담담하게 말했다. 진우는 기겁하며 그녀를 말렸다. 미쳤습니까? 거긴 개미 한 마리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24시간 무장 경비에 생체 인식 출입 통제 시스템까지 자살행위라고요. 그래서 작전 계획이 필요한 거야. 이설은 주저앉지 않았다. 그녀는 사무실의 가장 큰 화이트보드에 태산건설 빌딩의 설계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다. 진우가 해킹으로 확보한 실시간 CCTV 영상들을 여러 개의 모니터에 띄워놓고 경비들의 이동 패턴과 교대 시간을 분 단위로 분석했다. 지하 2층 주차장,
이쪽 구역이 CCTV 사각지대다. 폐기물 처리 업체 차량이 드나드는 통로인데 여기서 위장 침투가 가능해. 중앙 계단과 엘리베이터는 통제가 심하다. 하지만 여기 건물 중앙을 관통하는 서비스 엘리베이터 통로가 있어.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은 비상 통로지. 이 통로를 이용하면 19층까지 감시를 피해 올라갈 수 있다. 20층 서버실 입구는 생체 인식 시스템. 이건 내 도움이 필요해. 내가 내부로 진입해서 소형 카메라로 관리자의 출입 패턴을 촬영해서 보내주면 그걸 분석해서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겠어? 10초. 딱 10초 정도라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문을 열지 못하면 바로 경보가. 10초면 충분해. 이설의 계획은 무모했지만 동시에 치밀했다. 그녀는 빌딩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퍼즐처럼 분석하고 가장 얇은 균열을 찾아내 쐐기를 박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작전의 최종 목표는 두 가지였다. 첫째, 20층 서버실에서 레비아탄 원본 파일을 확보한다. 둘째, 최상층 펜트하우스에 있는 최만식의 개인 사무실에 침투하여 그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대혼란을 일으키고 작전의 성공을 알리는 것. 모든 계획 수립이 끝났을 때 동이 트고 있었다. 밤새 담배 연기와 긴장감으로 가득했던 사무실에 아침 햇살이 비집고 들어왔다. 화이트보드에는 거미줄처럼 복잡한 침투 경로와 작전 계획이 가득했다. 그것은 한편의 완벽한 전쟁 시나리오였다. 중사님, 정말 이걸 실행하실 겁니까? 이건 군대 작전보다 더 위험합니다. 진우가 마지막으로 그녀의 의지를 확인했다. 이설은 창밖의 서울 풍경을 잠시 바라보다가 결심이 선 듯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고요했다. 해병은 한 번 시작한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아. 그녀의 손에 들린 디지털 비수는 이제 적의 심장을 향해 날아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결전의 날 밤 서울 강남의 테헤란로는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다. 수많은 고층 빌딩들이 저마다의 위용을 뽐내며 빛을 발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높고 화려한 태산건설 본사 빌딩은 마치 도시를 내려다보는 거대한 제왕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아는 강희설에게 저 건물은 그저 무너뜨려야 할 적의 요새일 뿐이었다. 그녀는 어둠에 완벽하게 녹아드는 검은색 전술복 위에 청소 용역업체의 낡은 작업복을 덧입었다. 어깨에는 청소 도구가 담긴 가방을 둘러맸지만 그 안에는 로프와 소형 랜턴, 그리고 진우가 특수 제작한 해킹용 USB와 소형 통신 장비가 들어있었다. 귓속에는 쌀알만 한 무선 이어폰이 숨겨져 있었다. 중사님 들리십니까? 지금부터 중사님은 저의 눈과 귀가 되고 저는 중사님의 두뇌가 될 겁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흘러나왔다. 이설은 짧게 알겠다고 대답하며 빌딩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경사로로 발걸음을 옮겼다. 1단계 침투. 밤 11시 30분. 용역업체 직원들이 야간 청소를 위해 출입하는 시간. 이설은 미리 위조해둔 출입증을 목에 걸고 다른 직원들 틈에 섞여 자연스럽게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그녀의 표정과 걸음걸이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우측 세 번째 기둥 뒤 CCTV 사각지대입니다. 30초 후에 순찰 경비가 지나갑니다. 지금입니다. 진우의 지시에 따라 이설은 인파에서 벗어나 어두운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잠시 후 순찰 경비가 무심하게 지나갔다. 이설은 그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설계도면에서 확인해둔 비상구로 향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그녀는 가방에서 꺼낸 얇은 철사로 자물쇠를 해체하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2단계 상승. 비상구 안쪽은 각종 배관과 케이블이 얽혀있는 어둡고 먼지 쌓인 공간이었다. 여기서부터는 일반적인 통로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설은 설계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건물 중앙을 관통하는 거대한 서비스 엘리베이터 통로를 찾아냈다. 육중한 철문을 열자 끝을 알 수 없는 어둠과 기름 냄새가 그녀를 맞았다. 위아래로 거대한 엘리베이터가 오가는 수직 동굴. 그녀는 망설임 없이 비상용 사다리를 잡고 오르기 시작했다. 위험합니다. 3호기가 25층에서 내려옵니다. 15초 안에 15층 중간 통로로 피하십시오. 진우의 다급한 목소리에 이설은 맹렬한 속도로 사다리를 기어올랐다. 거대한 쇠 상자가 바람을 일으키며 그녀의 바로 아래를 스쳐 지나갔다. 조금만 늦었어도 형체도 없이 지식여졌을 아찔한 순간이었다. 땀과 기름으로 범벅이 된 채 그녀는 19층까지 오르는데 성공했다. 3단계 서버실. 19층에서 빠져나온 그녀는 이제부터 진짜 감시망의 중심부로 들어서야 했다. 복도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CCTV가 빈틈없이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다. 좌측으로 10m 이동 후 소화전 뒤에 멈추십시오. 5초 후 3번 카메라와 4번 카메라의 시선이 교차되는 사각지대가 2초간 발생합니다. 그때 복도를 가로질러야 합니다. 이설은 진우의 지시에 따라 한편의 고개와도 같은 움직임을 선보였다. 숨을 멈추고 근육을 이완시키고 카메라의 렌즈가 돌아가는 미세한 각도까지 계산하며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마침내 그녀는 20층 중앙 서버실의 육중한 강철 문 앞에 도달했다. 문제는 지금부터였다. 서버실 문은 비밀번호와 지문, 홍채까지 인식하는 3중 보안 시스템으로 잠겨 있었다. 방법을 찾아야 해. 이설은 문틈에 머리카락보다 얇은 광섬유 카메라를 밀어 넣었다. 내부의 키패드와 관리자의 움직임이 진우의 모니터로 전송되었다. 진우는 이틀치 CCTV 영상을 초고속으로 돌려보며 관리자의 비밀번호 입력 패턴을 분석해냈다. 비밀번호는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지문과 홍채가 문제입니다. 방법이 없어. 시스템 자체를 교란시켜야 해.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서버실의 전력 시스템에 과부하를 걸겠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비상전력으로 전환되는 틈이 생길 겁니다. 그 순간에 보안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있습니다. 단 10초. 그 안에 승부를 봐야 합니다. 이설은 문 앞에 바짝 붙어 초조하게 신호를 기다렸다. 잠시 후 삐으 하는 날카로운 경고음과 함께 복도의 불이 순간적으로 깜빡였다. 진우가 만들어낸 10초의 시간이었다. 이설은 분석해낸 비밀번호를 빛의 속도로 눌렀다. 딩동댕의 소리와 함께 첫 번째 잠금이 해제되었다. 동시에 지문과 홍채 인식 스캐너에 빨간 에러 표시가 깜빡였다. 시스템 오류. 이설은 지체 없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가 문 안으로 사라지자마자 등 뒤에서 문이 닫히며 다시 굳게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서버실 내부는 수만 마리의 벌들이 날갯짓하는 듯한 소음과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수백 개의 서버들이 푸른 빛을 깜빡이며 거대한 벽처럼 늘어서 있었다. 이설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 별도의 보안 케이스 안에 격리된 서버를 찾아냈다. 레비아탄. 그녀는 진우가 건네준 해킹용 USB를 서버에 꽂았다. 작은 액정 화면에 데이터 복사 진행률을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가 나타났다. 0%, 1%, 2%. 시간은 영원처럼 더디게 흘러갔다. 이설은 사주를 경계하며 숨을 죽였다. 바로 그때였다. 중사님, 비상사태입니다. 순찰 경비 하나가 예정에 없이 20층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3분 안에 도착합니다. 젠장.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 데이터 복사는 아직 50%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설은 식은땀을 흘리며 진행률 막대 그래프를 노려보았다. 70%, 80%. 복도 저편에서 희미하게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90%.
95%.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철컥. 서버실 문 밖에서 카드를 대는 소리가 들렸다. 99%. 이설은 이를 악물었다. 복사 완료. 메시지가 뜨는 것과 동시에 이설은 USB를 뽑아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그리고는 거대한 서버렉 뒤편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공간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서버실 문이 열리고 경비가 손전등을 비추며 안으로 들어왔다. 이상하네, 아까 분명히 전력 경고가 떴는데. 그는 서버들을 훑어보며 중얼거렸다. 손전등 불빛이 이설이 숨은 곳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갔다. 이설은 심장이 멎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호흡마저 멈췄다. 몇 분 같았던 수십 초가 흐른 후 경비는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투덜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이설은 경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서버렉 뒤에서 빠져나왔다. 1차 목표 완수. 이제 2차 목표를 위해 움직여야 했다. 그녀는 서버실을 빠져나와 다시 한번 어둠의 통로를 이용해 더 위로 향했다. 마침내 도달한 곳은 빌딩의 최상층. 도시의 밤하늘과 맞닿은 곳. 태산 제국의 심장, 최만식 회장의 펜트하우스 사무실이었다. 이설은 잠긴 문을 간단히 해체하고 소리 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거대한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값비싼 예술 작품과 고가구들로 채워진 거대한 공간은 한 사람의 탐욕이 어디까지 이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최만식은 자리에 없었다. 하지만 이설은 그가 곧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가장 깊은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고 독사의 귀환을 기다렸다. 손에는 방금 확보한 그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가 들려 있었다. 최만식의 사무실은 고요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만이 살아있는 것처럼 반짝였다. 이설은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 가장 짙은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였다. 그녀의 모든 감각은 문 쪽을 향해 있었다. 사냥감이 덫으로 걸어 들어오는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는 포식자의 인내심이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마침내 복도 저편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삐그 하는 소리와 함께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최만식이었다. 예순에 가까운 나이에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 값비싼 맞춤 정장,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한 차갑고 이지적인 눈빛. 그는 언론에서 보던 탐욕스러운 기업 가라기보다는 냉혹한 지략가에 가까운 인상이었다. 최만식은 사무실로 들어서자마자 무언가 위화감을 느낀 듯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훑어보았다. 맹수가 자신의 영역에 침입한 다른 존재의 냄새를 맡은 것처럼. 그의 시선이 그림자가 가장 짙은 책상 뒤편에 잠시 머물렀다. 거기 있는 거 안다. 나와라. 그의 목소리는 놀라거나 당황한 기색 없이 오히려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했다. 이설은 천천히 그림자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도 최만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이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내가 강이설이로군. 듣던 것보다 훨씬 인상적인 여자야. 내 개들이 고작 너 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깨갱거릴 만해. 최만식. 이설은 나직하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손에는 레비아탄 파일이 담긴 USB를 든 채였다. 내 놈의 제국은 오늘 밤으로 끝이다. 제국이라 거창하군. 그래서 내 제국을 무너뜨릴 무기라도 손에 넣었나? 최만식은 마치 연극을 감상하는 관객처럼 여유롭게 물었다. 이설은 USB를 그의 눈앞에 들어보였다. 내 놈의 모든 비자금 내역, 뇌물장부, 추악한 범죄의 기록. 레비아탄이라고 이름 붙였더군. 이 안에 전부 담겨 있다.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 이설은 그가 누군지 알만한 이름 몇 개를 읊었다.
검찰총장 후보, 여당의 실세 의원, 경찰청장. 그들에게 흘러들어간 돈의 액수와 날짜까지 정확하게 언급했다. 그녀의 말이 이어질수록 최만식의 입가에는 감탄과 경멸이 뒤섞인 기묘한 미소가 번져나갔다. 대단하군. 정말 대단해. 그 철벽 같은 보안을 뚫고 내 비밀의 심장부까지 도달하다니. 한동혁 그 멍청한 군바리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야. 그는 마치 뛰어난 부하를 칭찬하듯 천천히 박수를 쳤다. 짝짝짝 텅 빈 사무실에 박수 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강희설, 너는 군인으로서 아주 유능할지는 몰라도 이 바닥의 생리는 전혀 모르는군. 너는 아주 고전적이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어. 무슨 헛소리지? 너는 왕을 잡기 위해 혼자서 적진 깊숙이 들어왔지. 그리고 내가 왕의 목에 칼을 들이댔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은 왕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함정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 최만식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가 책상 아래에 숨겨진 버튼을 눌렀다. 끼이그 쿵, 쿵. 사무실의 모든 통유리 창과 출입문 위로 두꺼운 강철 셔터가 굉음을 내며 내려왔다. 순식간에 사무실은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거대한 강철 상자가 되었다. 조명이 꺼지고 천장에서 섬뜩한 붉은색 비상등이 켜지며 모든 것을 피처럼 물들였다. 중사님, 함정입니다. 모든 통신이 차단됐습니다. 외부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귓속에서 진우의 절박한 외침이 몇 번 울리다가 치지지그 하는 소음과 함께 끊어져 버렸다. 그리고 이설의 등 뒤 양옆의 벽면이 소리 없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최만식의 경호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10명이 넘는 인원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모두 날카롭게 빛나는 권총이 들려 있었고 모든 총구는 정확하게 이설을 향하고 있었다. 사방이 포위된 완벽한 함정이었다. 내가 내 서버에 처음 접근했을 때부터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최만식이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놈의 그 잘난 해커 친구가 내 방화벽을 뚫었다고 생각했겠지. 천만에. 내가 길을 열어준 것이다.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보란듯이 흘려놓고 내가 이 자리까지 오도록 유인한 거야. 나는 처음부터 너라는 여자가 탐이 났거든. 내 개들로는 부족해. 너처럼 날카롭고 위험한 칼이 필요했지. 그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이설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었다. 길들여서 자신에게로 만들 심산이었던 것이다. 자, 이제 어쩔 텐가, 강희설. 그 USB를 넘기고 내 사람이 되겠다고 맹세한다면 내가 상상도 못할 부와 권력을 주겠다. 하지만 거절한다면. 최만식은 손짓으로 사무실의 거대한 벽면 모니터를 켰다. 화면이 켜지자 이설은 숨을 멈췄다. 화면 속에는 어두운 창고 의자에 손발이 묶인 채 겁에 질려 울고 있는 한서진의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칼을 든 철룡파 조직원들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서성이고 있었다. 내가 왜 너를 곧바로 죽이지 않고 이 자리까지 끌어들였는지 이제 알겠나? 최만식의 목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울렸다. 나는 그냥 이기는 싸움은 하지 않아. 상대를 완벽하게 절망시키고 그의 영혼까지 부서뜨리는 것을 즐기지. 너는 지금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 있다. 내 손에 든 정의와 저 가여운 계집아이의 목숨.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해. 최만식은 시계를 보며 말했다. 자, 시간을 주지. 1분 안에 결정해라. 그 USB를 내게 넘기고 무릎을 꿇든가 아니면 저 아이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실시간으로 감상하든가. 똑똑한 여자이니 현명한 선택을 하리라 믿는다. 강희설 중사. 사방은 총구를 든 적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모든 통신은 두절되었다. 그리고 모니터 속에서는 한서진의 공포에 질린 얼굴이 클로즈업되고 있었다. 이설이 10년간 지켜온 모든 신념과 명예,
그리고 목숨을 걸고 확보한 정의의 증거. 그 모든 것이 한서진의 목숨과 맞바꿔야 할 저울 위에 올려졌다. 체크메이트. 외통수였다. 이설은 자신의 손에 들린 작은 USB와 화면 속에서 절망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서진의 눈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시는 듯 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 강철 셔터로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최만식의 사무실은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다. 붉은 비상등이 모든 사람의 얼굴을 악마처럼 물들였고 12개의 총구는 오직 한 사람 강희설을 향해 있었다. 벽면 모니터 속에서 들려오는 한서진의 희미한 흐느낌은 이설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최만식은 승자의 여유를 만끽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계획했다. 단순히 적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 그녀의 신념과 영혼까지 남김없이 파괴하여 완벽한 승리를 쟁취하는 것.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자, 강희설.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 내가 10년간 지켜왔다는 그 가짜는 정이냐, 아니면 저 애송이의 목숨이냐. 어서 선택해봐. 이설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녀는 손에 쥔 USB와 모니터 속 서진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땀방울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10년의 군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무력감과 절망감이 그녀를 덮쳐왔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축 늘어졌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알겠다. 나직하게 흘러나온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패배감이 서려 있었다. 이설은 천천히 걸어나가 최만식의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위에 USB를 올려놓았다. 탁! 작은 소리였지만 그것은 그녀의 모든 노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내 놈의 승리다. 하하하하. 최만식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이설의 무너진 모습을 보며 짜릿한 희열을 느꼈다. 그래, 그래야지. 역시 넌 똑똑한 여자야. 해병대 정신? 정해? 그딴 건 배고플 때 아무 쓸모도 없는 거야. 결국 힘과 돈이 전부인 세상이라고. 그는 의기양양하게 책상으로 다가가 USB를 집어들었다. 그의 경호원들도 긴장이 풀어진 듯 총구를 살짝 내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두가 생각하는 순간이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이설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패배자의 것이 아니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했다. 최만식, 너는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지만 체스에는 희생이라는 전술이 있지. 기물을 내어주고 왕을 잡는 것. 뭐라고? 최만식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서늘한 조소와 함께 모든 것을 끝장내겠다는 결의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 USB는 미끼다. 순간 사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내 놈의 그 잘난 방화벽은 내 친구에게는 낡은 자물쇠나 마찬가지였어. 내 놈이 내 침입을 감지하고 길을 열어줬다고. 천만에. 우리는 내가 우리의 침입을 눈치챘다는 사실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내가 일부러 흘린 정보들을 역이용해서 내 진짜 서버의 위치를 찾아낸 것뿐이야. 이설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내가 그 가짜 USB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레비아탄 원본 파일은 이미 유령 서버를 통해 대한민국 모든 주요 언론사와 검찰 특수부로 전송이 완료됐다. 내가 1시간 안에 확인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모든 파일이 자동으로 공개되는 데드맨 스위치까지 걸어둔 상태지. 최만식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경악과 불신이 떠올랐다. 거짓말. 허세 부리지 마라. 허세? 이설은 비웃음을 날렸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텐가?
바로 그 순간 벽면 모니터에서 이변이 일어났다. 서진을 비추던 카메라가 갑자기 격하게 흔들리더니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화면은 창고의 천장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 너머로 섬광과 함께 귀를 찢는 폭음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이설의 귀에 익숙한 지옥에서도 들을 수 있는 외침이 터져나왔다. 해병대 헌병 특임대다. 전원 총 버리고 손들어. 움직이면 벌집으로 만들어주겠다. 모니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군합발 소리, 조직원들의 비명, 그리고 일사불란한 제압의 소음이었다. 최만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갔다. 이설이 그의 계획을 역이용해 함정을 판 것이었다. 이설이 최만식의 소굴로 직접 침투하는 동안 한동혁 대령은 진우가 추적한 영상 송출 신호의 발신지를 역추적하여 서진이 감금된 장소를 급습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작전이었다. 내 인연.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은 최만식이 이성을 잃고 악을 썼다. 전현을 죽여. 당장 쏴 죽여. 그의 절규가 신호탄이었다. 혼란에 빠졌던 경호원들이 이설을 향해 총구를 겨눴다. 하지만 이설은 그들보다 한 발 빨랐다. 그녀는 최만식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스프링처럼 튀어나가 수백 킬로그램은 좋게 나갈 마호가니 책상을 온몸으로 밀어버렸다. 끄으그. 굉음과 함께 책상이 앞으로 쏠리며 가장 가까이 있던 경호원 서너 명을 덮쳤다. 크악. 총알이 발사되기 시작했지만 이설은 이미 책상 뒤로 몸을 날려 엄폐한 후였다. 탕, 탕, 타타탕. 총알이 책상을 때리며 나무 파편을 사방으로 흩뿌렸다. 이설은 책상 위에서 묵직한 크리스탈 명패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총알이 빗발치는 와중에도 정확하게 사무실의 메인 조명 스위치를 향해 던졌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스위치가 박살나고 붉은 비상등마저 꺼지며 사무실은 완벽한 암흑에 휩싸였다. 젠장, 아무것도 안 보여. 쏴. 그냥 아무데나 쏴. 경호원들은 혼란에 빠져 허공에 총질을 해댔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움직이기 시작한 이설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야간 투시 장비도 없이 오직 소리와 감각에 의지한 전투. 그것은 해병대 수색대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 기술이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다가가 가장 가까운 경호원의 총을 쥔 손목을 꺾어버렸다. 비명과 함께 총을 놓치자 그 총을 빼앗아 개머리판으로 다른 놈의 안면을 가격했다. 그녀는 총을 쏘지 않았다. 이 좁은 공간에서 총격전은 공멸을 의미했다. 대신 그녀는 총을 둔기처럼 휘두르고 단련된 몸을 무기 삼아 적들을 하나씩 무력화시켰다. 팔꿈치, 무릎, 군합발. 그녀의 몸이 닿는 곳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전투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사냥에 가까웠다. 쾅으, 쾅으, 쾅으. 그때 굳게 닫혀있던 강철 셔터가 바깥에서 가해지는 강력한 충격에 뒤틀리기 시작했다. 한동혁 대령의 본대가 마침내 도착한 것이다. 잠시 후 거대한 폭음과 함께 셔터의 잠금 장치가 파괴되고 육중한 강철 문이 위로 말려 올라가기 시작했다. 쏟아져 들어오는 복도의 환한 빛과 함께 완전 무장한 헌병 특임대원들이 눈사태처럼 사무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모두 꼼짝 마. 움직이면 사살한다.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남은 경호원들은 저항을 포기하고 무기를 버렸다. 잠시 후 모든 불이 켜지고 드러난 사무실의 풍경은 처참했다. 값비싼 집기들은 부서져 나뒹굴고 바닥에는 최만식의 경호원들이 신음하며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강희설이 서 있었다. 약간의 찰과상을 입었을 뿐 그녀는 조금도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다.
그녀의 발밑에는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경호원의 손목을 꺾어 제압한 최만식이 파들파들 떨고 있었다. 그의 화려했던 제국이 불과 10분 만에 잿더미로 변해버린 현실을 그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한동혁 대령이 이설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미안함 그리고 무한한 존경심이 뒤섞여 있었다. 수고했다. 정말 수고 많았다, 강 중사. 임무 완수했습니다. 이설은 짧게 대답하며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것은 그녀의 길었던 마지막 임무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1년 후, 태산 게이트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최만식의 레비아탄 파일이 공개되자 정관계와 법조계를 막론하고 수십 명의 거물급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최만식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철옹성 같았던 태산그룹은 공중분해되었다. 군 내부의 부패 세력 또한 대대적으로 숙청되었으며 한동혁 대령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장군으로 진급하여 군 개혁의 선봉에 섰다. 한서진은 끔찍했던 경험을 이겨내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로스쿨에 진학하여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변호사가 되겠다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다. 그리고 강희설. 그녀는 한동혁 장군과 정부의 모든 포상과 특채 제안을 거절했다. 다시 군으로 돌아가지도 대기업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용산의 작은 사무실, 박진우의 해커 소굴 옆에 조촐한 사무실을 하나 차렸다. 정의로운 사람들 안보 컨설팅 앤드 민원 해결. 간판은 촌스러웠지만 그곳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주고 있었다. 진우가 디지털 세계에서 불법과 비리를 파헤치면 이설이 현실 세계에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시기였다. 거대 악을 무너뜨렸던 그들의 콤비 플레이는 이제 우리 주변의 작은 불의들을 향하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이설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서진이 선물한 용기라고 새겨진 작은 은팔찌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때 사무실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정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절박하고 억울함에 찬 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대 기업의 횡포에 평생 일군 가게를 잃게 생겼다는 하소연이었다. 모든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이설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단단한 미소가 떠올랐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그녀는 익숙하게 책상 서랍에서 지도와 관련 서류들을 꺼내 펼쳤다. 그녀의 거대한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세상의 불의에 맞서는 그녀의 진짜 임무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해병은 결코 물러서지 않으니까.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